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 그리고 긴축 얘기는 좀 지겹다 하는 느낌이고 경기 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주식 꼭 빠지냐 하는 의문. 이게 경기 침체를 갖다가 예상하는데 아주 이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시했던 게 이겁니다. 시장이 연준을 깔보게 만든 하나의 사건이라고 봐요. 연초부터 시장이 참 변동성이 크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명절 이후에 또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또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으로 알차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존경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GFM의 투자연구소 이준호 소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 팀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또 사투리를 또 저희가 또 지방 방송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살 있는데 저희가 모 경제 TV에서 우리가 함께 네. 코너를 하고 오래간만에 저도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보니까 뭐 8.15 모니터에 네, 네. 저기 늘 뜨는 분들이 두 분 계시대. 우리 키맨 민 팀장님하고 네. 또 제리 김민수 대표하고.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8.15에 코가 깨이셨어요? 뭐 대표님이 뭐 또 좋은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네, 같이 뭐 함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움이 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임수일 대표 어디 가셨나요? 대표님이 조금 뭐 명절 앞두고 몸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제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과로하신다 싶더니. 네. 네. 지난 추석 때는 한 6시간인가 릴레이 생방송도 명절 때 하셨거든요. 예. 저는 그걸 이번에도 기대를 했었는데 예. 명절에 내려갈 때 그 방송 들으면서 가려고 했는데 이 건강 관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네. 쉴 땐 더 쉬가면서 그러니까요. 해야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저랑 우리 또 소장님과 네. 좀 오붓하게 오래간만에 한번 이제 합을 맞춰보게 됐는데 또 좋은 인사이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요즘 시장의 이제 격언 중에 연준에 맞서지 말라. 그렇죠. 그런 격언들이 참 많이 있는데 금융시장에서 요즘 보니까 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뭐 우리 BOJ도 있고 그다음에 또 ECB도 있고 연준도 있고 미국에 그죠? 여러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이 통화 정책을 가지고 좀 뭐 서로 의견도 좀 다른 거 같고 분위기도 묘하게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장님은 혹시 뭐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렇죠. 사실 민 팀장님 말씀하신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거 진짜 시장의 오랜 격언이죠. 네네. 이왕이면 중앙은행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 주면은 덜 괴롭고 때로는 돈도 잘 벌리고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네.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어야 할 통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들이 이 방향 나를 따르라 하는 쪽으로 우리 돈 푼다. 돈 푼다 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거 뭐 주식도 오르겠네, 그렇죠. 부동산도 오르겠네 네. 이런 쪽으로 베팅했으면 다 맞았죠. 그렇죠. 네. 그런 시기고 지금은 이제 우리 돈줄 쪼온다 네.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데 맞죠. 네. 금리도 앞으로 좀 더 올릴 거야. 그리고 올리고 나서 한참 또 그 높은 상황으로 갈 거야 이러는데 시장에서는 과연 너희들 그럴 수 있을까? 약간 이 분위기죠. 네, 저 의심하고. 네. 의심하고. 예. 그래서 새해가 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오늘 이제 벌써 1월에 들어서 연휴 전날 3주차 꽉 채워서 금요일인데 한 이틀 미국 장은 빠졌다고 하지만 그렇죠. 미국 장 빠지고 유럽도 시원찮은 데 비해서 우리 중국 나쁘지 않고 우리도 꽤 잘 지수는 잘 버텨요. 그죠? 네. 항상 이제 지수하고 종목 보유자들의 또 괴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장 맞추고 나니까 시세는 빨간데 내 계좌는 왜 이렇지 하는 건 있죠. 그런 건 있는데 그러니 지금 중앙은행들은 돈줄 쪼은다 그러고 있고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지표들도 최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약간은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 그리고 긴축 얘기는 좀 지겹다 하는 느낌이고 연준이나 ECB나 BOJ가 말하는 그런 식으로 잘 안 될 것 같다. 반면에 살짝 이제 바깥에서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것 같고 또 여기서 우리 시장의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경기 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주식 꼭 빠지냐 하는 의문.
우리가 딱 재작년 2020년 그때 그렇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팬데믹 하면서 세상이 멈춰섰을 때를 난리가 생각하면 났죠. 네. 그 상식적으로 그때 그게 주식 오를 때입니까? 다들 안 될 걸로 생각했는데. 다들 안 될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 또 엄청난 장이 있었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때 결국 저금리에 돈 풀었고 재정적으로도 각 정부가 뭐 지원금 하면서 네. 막 돈 풀 때였으니까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러니 꼭 경기 침체 있고는 주가 하락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면 그 공식을 지금도 집어넣을 수 있느냐? 네. 지금은 오히려 돈줄 쪼개겠다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이제 걸리잖아요. 네네네네. 약간 걸리는데 저는 오히려 최근 이렇게 연초 장세를 보면서 이 또 한번 뒤통수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금융 환경상 통화 정책의 어떤 그 흐름상 2020년 그 코로나 덮쳤을 때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잘 안 빠지지? 오히려 그렇죠. 네. 지수가 네. 그런 상황이고 뭐 순환매 성격으로 막 테마주 돌아가는 전 도저히 못 쫓아가겠습니다. 아, 네. 뭐 하루는 뭐 너무- AI다가 너무 빠르죠. 하루는 네. 로봇이다가 로봇 뭐 하루는 또 움직였다가. 웹툰 그러다가 네. 막 그런 식이니까 맞아요. 네. 그런 식인데 조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제가 그동안에 이제 뭐 2주마다 나오니까 네.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복귀한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그때 1월 10일 날 그때 한 수요일쯤이었을 거예요. 그 스웨덴의 릭스뱅크 중앙은행에서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제롬 파월이 연설이 있다고 새해 들어서 첫 연설이라고 조금 주목을 끌었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렇게 밋밋하게 갔습니다. 근데 파월이 그때 이제 CNBC는 이렇게 잡았어요. 연준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좀 인기 없는 의사결정을 갖다가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이었어요. 네. 인기 없는 여기다가 이제 방점을 찍었죠. 예. 그때 이제 그 행사 주제가 그거였답니다. 통화정책의 독립성. 그렇죠. 네. 그랬는데 요 표현이 재밌었어요. 이 통화정책 독립성은 단기적인 정치적 고려로부터 통화정책을 보호하는 이점이 있다. 요거 이제 저 중앙은행가들의 말하는 것 갖다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되죠. 네네. 우리처럼 그냥 좀 생각나는 대로 툭툭 해주면 바로 알아듣기 쉬운데 이 뭔 소리야 싶은 겁니다. 이 말이죠. 금리 인상하면은 경기가 조금 삐그덕거릴 수 있고 네, 잘못하면 위축될 수 경기 있는. 침체도 갈 수 네네. 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나 금리 인상 하지 말아 하겠죠. 네,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트럼프 때도 얼마나 그랬어요. 네. 2018년에 그때 파월이 한번 뭐 중립금리까지 한참 멀었어요 하면서 한번 금리 올리려 하다가 트럼프가 한테 얼마나 연준 쟤들은 아는 것도 없고 뭐 배짱도 없고 감이 없어 이런 소리 듣다가 결국 이제 장이 휘청휘청하니까 또 제로금리로 돌아서고 양적 완화 다시 하고 했는데 금리 인상은 인기가 없는데 요 말은 단기적인 정치적 고려라고 했습니다만 이 네. 말은 결국 지금도 정치적 압박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시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독립성이 지켜져 줘야만이 이 통화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네. 그 자기들은 정치권의 압박이 있어도 물가 잡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는 얘기고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파월이 단호하게 얘기했네요. 지금 이제 그 연준의 이중 책무가 소위 말해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달성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이게 진짜 연준의 책무야 싶었던 게 금융시장이 안정하는 게 들어갔어요. 그죠? 네. 그 말은 쉽게 표리하면은 주가 빠지고 막 흔들리고 이럴 때는 좀 연준이 좀 도와줘라. 그런 의미였고. 네. 그리고 민주당 이제 지금 집권하면서부터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연준이 책무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야, 그러니 뭐 구체적으로 방법론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 뭔가 지구 뭐 탄소 배출이 많은 데는 뭔가 대출이 잘 안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연준이 주도를 하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개입을 해라라는 거죠. 그렇죠. 개입하라는 얘기인데 참 별의별 걸 다 맡기려 하네 그러니까요. 연준한테. 우리는 기후 정책 결정자가 아니고 또 그렇게 되지 않겠다. 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시장으로서는 딱히 무슨 혹시라도 이날 향후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뭐 좀 그쵸. 얘기하려 싶은데 네네네. 별건 없었어요. 없었죠. 네, 별건 없었고 그날 또 기사 중에 이것도 보이네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작년에 그 쪽집게 소리 들었던 그 곰진영의 대부가 그 시점에 한 20% 더 빠져야 된다 주식 뭐 이런 얘기했죠. 야, 근데 이게 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전망 같은 거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 통상 2년 연속 잘 못 맞춘다 하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죠? 네. 원래는 좀 마이클 윌슨이 좀 틀려줘야 세상이 편해. 근데 또 약간 그런데 또 약간 희망적인 거는 네. 작년에 그 왜 그렇게 작년까지 그렇게 강세론을 갖다 주창했던 저 어딥니까? JP 모간의 네, 네. 그 콜라노비치 그 친구는 요새 또 갑자기 또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 얘기는 또 뭡니까 이제 저같이 어지간하면 안 좋아요 하던 선수가 갑자기 참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국내에 많아요. 음. 야, 이진우 같이 저 맨날 빠져야 하던 친구가 오른다 한답시고 네. 이거 진짜 빠질 모양이다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콜라노비치가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거 봐요. 그 무렵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도 5% 위에 좀 머물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라파엘 보스틱 여기도 5% 위에서 오래 가는데 기자가 얼마나 오래요 했더니만 세 단어다. A long time,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 표현도 무서웠어요. 금리를 한 5에서 5.25 이거는 지금 점도표에 찍혀 있는 중간값이잖아요. 네. 여기 올린 뒤 이 표현 씁니다. through 2024. 금년이 2023년인데 네. 2024년 다 지나도록까지 2024년까지는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이제 1월 11일 그 무렵 파월 연설도 있었고 라파엘 보스틱이나 저 메리 데일리 같은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연준 인사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요 차트 요 중간값은 우리가 아실 거고 12월 점도표에서 찍었던 그림이 금년에는 어디까지 간다? 5에서 5.25까지는 갈 것 네. 같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게 중간값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 밑에 하얀색이 블룸버그 기사지만 요관이 Fed Funds Futures니까 실제 연방기금 선물 거래에서 결정되고 있는 프라이싱이란 말입니다. 이거 그냥 뭐 설문조사나 당신 생각하기에 시장 참여를 당신 생각하기에 2023년에 금리가 기준금리가 어디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차원이 아니고 이건 돈 태워서 결정된 시장에서 네. 이거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 자, 그리고 요즘 이것도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죠. 연준을 믿지 않는 이유 한번 보실까요? 시장이 연준을 안 믿는 이유. 저렇게 금리를 오래 가네 2024년까지도 5% 위로 가는데 안 믿는데 저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하다가 네. 자료가 너무 이렇게 인상적이어서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희끄무리한 이걸 한번 주목해 주세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2022년 작년에 네. 작년 3월 달에 그 왜 우리 그때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2년물 국채 수익률 빼면 당연히 플러스라 해야 되는데 네. 네. 만기 길수록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그쵸. 그 10년에서 2년을 뺐더니만 마이너스로 가더라.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 가지고 우리가 그때 경기 침체 오네 만에 막 시끄러울 맞습니다. 때가 작년 3월 그 무렵이었어요. 그때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연준에는 10년에서 2년 시장에서 말하는 그거 말고 딴 걸 좀 보고 있는데 이게 경기 침체를 갖다가 예상하는데 아주 이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시했던 게 이겁니다. 만기 3개월짜리 재정증권 짧은 거 네. 요거 수익률하고 18개월 후 포워드니까 그러면 18개월 후에 갔을 때 3개월짜리 재정증권 금리도 시장에서 거래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8개월 후 마치 10년에서 2년 빼듯이 18개월 후에 만기 3개월짜리 그 재정증권 수익률에서 지금 현 시점에 3개월짜리 수익률 한번 빼보자 이겁니다. 빼봤을 때 그게 만약 마이너스로 가면은 그 얘기는 1년 반 후에 시장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확연 짤없이 그냥 경기 침체가 왔더란 얘기죠. 온다. 그런데 그때 2022년 3월 그때는 이 금리 자 여기 블룸버그 표현을 이렇게 합시다. Short-term Treasury Yield 커브. 그 일드 커브인데 수익률 곡선인데 단기 수익률 곡선이라고 합시다. 네.
이게 막 치솟고 있어가지고 무슨 놈의 경기 침체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했는데 요게 지금 최근에 이게 이제 아까 작년 3월 기사 나왔을 때 차트가 이만큼 갔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역전이 막 온다는 얘기입니다. 역전이 오는데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준이 금리 초록색 금리를 팍팍팍팍 올리다가도 네네. 얘가 마이너스로 가면은 가면? 금리 못 올리더라. 아. 이때도 봐라 이거죠. 네네. 이때도 이만큼 다다다다 올리다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못 올렸고 예전에도 늘 그랬다 네. 이 얘기입니다. 네네네. 느낌 오죠? 네. 그래? 그럼 이번에도 그렇겠네. 멈출 수 있겠네. 멈출 수 있겠네. 또 하나. 초록색이 연방기금 금리고 약간 희끄무리한 거는 만기 2년짜리 국채 수익률. 한 번도 역사적으로 이 연방기금 금리가 2년짜리 이걸 넘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얼만데요? 지금 4.15라고 2년물이요. 네. 자, 이때 작년 11월 초에는 4.88까지 갔습니다. 네. 작년 11월에는 그때 뭐였나 4% 할 때였죠. 연방기금 금리가 네. 4% 할 무렵인데도 4.88 이렇게 갔던 얘기는 시장이 미리 확 잡아 반영을 한 거죠. 생겼다. 4.5 내지는 5%까지도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반영했는데 현재 이렇다 이거죠. 물론 이거 갖다가 꼭 그거로만 설명할 수는 없고 제일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야 미국 국채가 4몇 %씩 주는 거야 지금. 절대 부도날 일 없고. 그렇죠. 요즘 4%면 어디야? 이런 돈들이 막 많이 네. 들어오니까. 네. 그래 국채를 갖다 사기 시작하니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떨어졌다 떨어지고. 이것도 있고. 아니면은 굳이 갖다 붙이자면은 통화정책을 갖다가 가장 잘 반영한다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이 4.15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4.5인데 상단이 지금 이게 4.5 맞죠? 네. 그러니 이번 2월 1일 날 25%면 4.75 되고 네. 3월 달에 하면 이제 5%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5.25해서 점도표 중간가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봐서는 시장에서는 금리 잘못하면 2월 당장 이번 첫 FOMC 때부터 금리 못 올린다고 반영할 때고도 해석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도 연준이 이거는 제가 봐서는 연준이 시장한테 조금 시장이 연준을 깔보게 만든 하나의 사건이라고 봐요. 요거 지금 보시면은 몇 군데 지역 연방은행에서 총재들이 No Discount Rate Change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 빨간색은 우리가 잘 아는 연방기금 금리입니다. 네. 상단 기준으로 얘가 지금 4.5에 와 있죠. 네. 요 파란색은 디스카운트 레이트 재할인율이에요. 네. 재할인율은 은행들이 자금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자금을 구하든지 하다가 이게 뭔가 잘 안 돼서 정말 돈은 구해야겠고 싶을 때 최종 대부자, 이른바 라스트 리조트라고 하는 중앙은행에다 손 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 들고 있는 뭐 국채가 됐건 뭐가 됐건 진성음이 됐건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데 그렇게 됐을 때 중앙은행이 돈 주면서 이렇게 부여하는 금리단 말입니다. 네. 그게 재할인율인데 디스카운트 레이트인데 이거는 일종의 페널티 성격이 있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자금 운용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한테까지 와서 이래. 네. 그래서 이 연방기금리보다 좀 높아요. 높았는데 이걸 갖다가 팬데믹 왔을 때 이 높았던 이걸 갖다가 없애고 그냥 연방기금리하고 같이 가버렸어요. 같이 가서 이 이후부터 이제 같이 왔는데 네. 이번에 지난번 4.5로 그거 하는데 재할인율 금리를 갖다가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FOMC 외에 또 별도로 있답니다. 별도로 있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가를 또 공개하는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네. 알고 보니 그때 한 세 군데에서 야 우리 지금 연방기금 금리는 4.5까지 왔지만 이거 4%에서 그냥 냅두자 재할인율을 이렇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기사 같은 데서 이렇게 표현하죠. 연준 내부에도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 내지는 피로감이 노출됐다. 그렇지만 저 사실 자체는 뭐겠습니까? 연준 약하네. 원래 여기다가 더 얹어서 부과해야 될 그런 재할인율을 갖다가 오히려 연방기금리보다 낮춘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그러니 저런 재들이 뭐 5% 넘게까지 심지어 6%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택도 없는 소리. 소리.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또 평소에
표준어 잘 쓰시다가 또 나하고 하니까 왜 또 택도 없는 소리 같은 게 막 나와. 같이 장단을 맞춰야죠. 또 하나. 이 레리 서머스가 얼마나 지난 한 2년 동안에 연준을 갖다 질타했습니까? 그렇죠. 당신들 이미 늦었어. 네. 인플레 그런 식으로 대충 해갖고 안 잡혀. 뭐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영구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고. 네. 뭐 그런 소리까지 했던 양반이 리세션은 올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그러나 뭐 연준은 getting close to done, 거의 끝난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서머스가 그리고 제레미 시길 교수 같은 이분은 원래 강세론자지만 증시에 네. 지금 현재 제대로 지표를 갖다가 제대로 다 살펴보면 이거 지금 인플레가 아니고 자칫하면 이거 디플레 환경이다. 우리도 이제 슬슬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죠. 둔촌 주공이 무슨 뭐 그렇죠. 미분양이 낮네 어쩌네. 잘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집값이 뭔 인플레? 이제 디플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연준은 금리 인상 중단해야 된다 그거. 그리고 이분도 웃겼습니다. 딱 열흘 차이예요. 열흘 차이에 1월 초에는 미국이나 EU나 중국이 경기 둔화되면서 올해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세계 경제가. 네. 이랬던 게 딱 열흘 만에 바닥 쳤대요. 미국 연착륙 가능하고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로 세계 경제가 좀 이렇게 회복에 탄력을 받을 것 같대요. 열흘 만에. 이러니까 뭐 갑자기 반상이라도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들이 확 바뀌니까 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거 못 믿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뭐랄까, 야 그래도 민 팀장님 보시기에 당장 이번 첫 1월 31일 날 하고 2월 1일 날 이틀 동안 열리는 FOMC에서 거기서 금리 인상 못 할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던데. 네. 그건 어떻게 동의가 됐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뭐 너무 쉽게 그렇게 이제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로 맞추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저는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물론 지금 소비자 물가가 지금 이제 앞에 숫자가 바뀌고 있죠. 육자로 이제 CPI, 바뀌어가지고 PPI 다 떨어지고 낮았죠. 있으니까 네.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월 달에 양회 이후로 중국이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되면 중국이 전반적으로 이런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특히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네, 중국이 뭐 에너지 수요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이제 유가를 좀 자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내려오는 부분들에 많이 하락하는 게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지금 그게 컸죠. 물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큰데 혹시라도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래도 저는 한 적어도 25p 정도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이번 첫 번째 2월 1일 날 FOMC에서는 그래도 뭐 동결보다는 최소한 그 정도로 해서는 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틀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패드워치에 보면 아직까지는 25p 인상 확률이 더 높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 정도로 가볍게 한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요새 지금 그러면 갑자기 최근 한 주 후반에 와갖고 미국 장이 잘 달리다가 이렇게 주춤한 그렇죠, 거는 주춤하죠. 네. 그래서 미국 장이 제 생각에는 이게 요즘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주춤하는데도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경기 침체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미국의 GDP를 이렇게 구조를 나눠보면 어쨌든 미국은 소비로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잖아요. 네. 한 71% 정도가 GDP에서. 근데 요즘 이번에 나오는 소매 데이터 완전히 박살이 났고 그다음에 지난주였나요? 나왔던 게 이게 데이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것도 아주 오랜만에 박살이 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야 이게 조금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여파가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 증시가 또 하나는 저는 그런 부분들 많이 보거든요. CNN 머니에서 나오는 공포와 탐욕 지수 있죠. Fear and Greed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빅스 말고. 네, 빅스 말고 네, 이제 CNN에서 항상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왼쪽으로 가면 탐욕 쪽으로 가는 거고, 탐욕이 아니라 공포. 네, 극단적인 공포. 공포와 극단적인 공포. 그다음에 중립, 뉴트럴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그리드 낙관에서 너무 낙관 있는데 너무 낙관. 최근에 연초위의 지수가 오를 때 이게 그리드까지 낙관까지 갔었어요. 65까지 막 올라가면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이제 시장이 너무 또 올라가니까 좋게 생각할 때는 아하.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분위기를 보고 오히려 중립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고 이제 시장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때는 그때는 또 이제 좀 좋은 타이밍이 올 수, 물론 차트는 무너지고 안 좋지만 그래서 지금은 연초에 조금 움직였다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다가 약간 중립으로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이 1월 18일인가요? 우리 녹화 기준으로 네.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다시 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과열된 부분이 또 약간 또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 좀 예, 바로잡는. 과열을 좀 시키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저는 네. 그 결국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간적인 결론이지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코로나 때 확 올랐다가 네네네. 이게 한번 확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훅 갔다가 툭 부러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아니에요? 그렇죠. 예. 좀 애매한 그런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연초 이후에 연말에 저희 뭐 KB증권도 그렇고 리서치에서 네. 내년도 하우스 뷰를 다 내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18군데 정도는 대부분 상저하고를 대부분 이제 예상을 하시죠. 상저하고. 네, 2023년에 상반기는 힘들 거고 네. 좀 하반기로 가야 네. 그나마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속도도 완화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의외로 연초에 한 2일 정도, 3일까지 약간 흔들렸다가 그 부분도 4일부터는 막 지금 시장이 그래도 우리 지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지수만큼 안 그럴 수 있는데 꽤 지수가 2200에서 그러니까. 2400 넘어서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월 초 기준으로 이번에 그 반대매매 상향 조정 비율 상향 조정 시킨 거 아시죠? 그때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화요일과 수요일 날 뭐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그때 담보 비율을 상향 조정 증권사들은 이틀에 걸쳐서 장 시작하기 전에 반대매매 주문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 10% 비율 조정으로 인해서 간당했던 종목들이 그 계좌들이 주문이 다 나가버리면서 결국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정리가 됐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바닥에서 손바뀜이 일어날 때 그러한 신용담보부족 매물이 한번 털리고 나면 왜 생각보다 세게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연초이후에 그러한 수급적인 아주 가볍게 만드는 물론 그때 이제 그 조정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단대매매 되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수급적으로 매우 가벼워지면서 우리가 내부에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그 옆에 그 신용담보 관련된 팀장과 제가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나눴거든요. 이틀 동안 계좌가 다 나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1,몇백 건 되는 그 담배 부족 계좌가. 그래서 그 관련된 그런 마무리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이유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연초에 그래서 당황하는 하우스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조금씩 바꾸시는 거, 잘하면 이게 상반기에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하우스도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변수들도 작용을 좀 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워낙 생각지도 않게 2200에서 2400을 넘어서 버리니까 야 여기서 더 갈 수 있어. 이제 또 그런 고민이 되는 시점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거 왜 이제 도대체 이거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고 네네네네. 뭐 QT도 한다 그러고 그렇죠. 도대체 네네. 이 유동성이 얼마나 줄어드는 거야 네. 싶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직도 돈 뿜어내는 애들이 있어요. 중국하고 일본이요. 네네네. 그죠? 조금 이제 전체 글로벌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는 쪽이 네, 그 두 군데인데 요 BOJ도 재밌는 게 한번 체크해 보면은 지금 한번 보세요. 저 BOJ 그거 했던 게 수요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있었는데 화수 이틀 동안 하다가 수요일 날 정오 무렵에 발표가 나니까 요 끝에서 요 이렇게 세 번째 보면서 수요일 날 데일리 캔들인데 확 뛰어 오릅니다. 달러엔 환율이. 엔화 약세죠. 달러엔 환율이 확 뛰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것도 보면 이래요. 10분 차트 보시면은 통화 정책 나왔을 때 결과 나왔을 때 얘가 지금 어디쯤 있었나? 128.4050 이랬어요. 이게 131.57까지 갑니다. 이거 지금 10분 차트니까 하나 둘 셋 넷 1시간 남짓 만에 2.5% 환율이 이거 사고예요. 그 여기서 지금 달러 매도 엔 달러엔 빠진 데에 배팅했던 선수들은 그냥 기관에 있는 선수들이면 2% 이상이면 이거는 짤없이 그냥 다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어디
민 팀장은 이거 손으로 이거 주문 넣겠어요 이거. 이거 그냥 기계들이 그냥 호다닥 끓이면서 그렇죠. 네, 이거 하는 거죠. 순식간에. 순식간에. 네. 근데 생각보다 또 의외로 뭐죠? 그냥 오히려 통화정책 이전으로까지 또 내려왔다가 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게 사실 이코노미스트들은 BOJ가 이번에 할까 한 달 전에 갑자기 그 YCC 그 범위 넓혔다고 또 한 달 후에 또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이걸 갖다가 아래 위로 0.5인데 이걸 혹시 0.8이나 1로 할까? 이코노미스트들 대부분은 에이 그럴 일 없다. 근데 가만히 보니 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지션을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니케이도 보시면 그랬더니만도 그날 팡 튀어버렸어요. 그날 팡 튀었다가 그 다음날 밀렸는데 오늘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야 그날 보니까 요것도 약간 시장에다가 이 BOJ가 한 방 매긴 거죠. 한 방 매겼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2022년 10월 달에 자 여기서 말하는 일본의 피스컬 2023 회계 연도는 일본은 또 독특합니다. 4월 1일부터 시작하죠. 네. 금년 4월 1일부터 해서 내년 3월 말까지가 2023 회계 연도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작년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GDP 성장률 뭐 이것보다도 이걸 한번 보세요. CPI 보세요. CPI가 그때만 해도 한 1.5%에서 1.8% 정도 아닐까라고 했는데 네. 요걸 1.6에서 1.8 요것도 뭐 여기서 이제 신선식품하고 에너지까지 뺀 이걸 갖다가 이 친구들은 또 코아라 그러던데 일본에서는 이것도 1.5에서 1.8인데 이게 1.7에서 1.9 이거는 거의 상단 보시면 안 움직이고 0.1% 2%도 안 갔어요. 요런 흐름들이 요런 표를 제시하면서 뭐라 했나 하면은 일본은행은 시장에다가 하고 싶던 말이 야 인플레 안 와. 일본은 인플레 안 오니까 우리 그렇게 금리 뭐 올리고 자시고 할 거 없어 하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충격이 컸던 것이고 아 그렇지만 이 대목이 오면은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익률 곡선입니다. 네. 이건 마켓워치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저희 815 구독자분들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저펜 2이어 일드 커브 이런 투이어 저 일드 하시면은 두루루 많은 데서 이렇게 다 나와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마켓워치 가시면 이렇게 보는데 살짝만 내리면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저 수익률 곡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1년 전이고 지금 요건데 이거 재밌잖아요. 만기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인데 이게 8년, 9년이 10년물보다 더 높아요. 네네. 원래 이렇게 좀 평평하든 가파르든 간에 장기가 높아야 되는데 이 10년물요 한 놈만 갖고 난리를 치니까 얘만 푹 꺾이는 희한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고 여기다가 또 이제 그날 이것까지 했습니다. 말인즉슨 공통담보 자금 공급이라고 오퍼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이걸 자기들이 계속 국채 사기가 좀 민망한지 은행들 보고 너희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오면은 만기 작년 12월 말일 30일 날 요거 보통 한 일주일이나 2주 이런 식으로 하던 걸 2년짜리로 돈 줄게.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무이자예요. 그래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BOJ에 가서 2년짜리 자금을 빌리는데 이자가 안 들어요. 네네. 이자가 안 드는 건데 그걸로 그러면은 0% 이상만 조금만 올라가면은 수익률이 먹는 거네. 0% 이상만 조금만 올라가면 그거 사버리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날로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거나 제로 근방에 묶어두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결국 계속 일본은 돈 풀겠다 하는 얘기라서 풀겠다는 얘기라서 이걸 보시면은 오늘 또 같이 한번 고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장기 투자가 답이냐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일본 보세요 니케이 이때 이 1980년대 말 여기서부터 잃어버린 20년 하다가 30년 하다가 여기 왔는데 아직도 회복 안 됐죠. 네. 이런 상황인데 얘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해서 더 밀리면 이거 지금 후행 스피이 막 뚫고 내려올 그런 그 상황에서 네. 간당간당한데 그러니 지금 일본은 좀 더 풀겠다.
중국도 뭐 더 풀겠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연준하고 ECB는 인상 쓰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금융시장이 뭐 경기는 안 좋아 보이고 경기 침체 걱정도 되는 와중에 네. 또 이렇게 좀 쉽게 안 빠지는 그런 또 배경이 아닐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연준과 ECB 그리고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는 또 우리 아시아 네. 쪽에 네. 중앙은행들의 또 행보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한번 저희가 또 참고를 해보고 4월달에 이제 그 구로다 총재가 사임을 네. 이제 퇴직을 이제 물러나시잖아요, 그죠? 그 뒤에 이제 그때 4월 정도에 그러면 약간의 관련된 또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분에 따라서 이제 예. 그때 가봐야 고전에 조금 이제 이야기가 뭐 나오겠죠, 이제. 구로다 후임으로 누가 누가 될 건지에 결정됐다 따라서. 하면은 네. 또 이제 막 뒤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과거에 성향이 어땠나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또 우리가 4월 전에 어떤 분이 또 물망에 오르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